네, 첫 소식입니다. 갑질과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낙마한 건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딱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마음 아팠을 국민께 사죄하고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꼭 한 달 만에 물러난 건데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내각의 두 번째 낙마입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청문회에서 눈물로 돌파하며 장관직에 의욕을 보였지만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추가 의혹의 전문성 자질까지 논란은 계속됐고 대통령실과 당까지 부정 여론이 번지자 버티지 못하고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담담히 써내려간 입장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당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난 민심에도 엄호 기류를 유지했던 민주당은 강 후보자 뜻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퇴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갑질 의혹에 날을 세웠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잡으라는 조언도 날렸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 강선우 후보자는 25년간 이어진 현역 불패를 처음 깼다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친명 핵심으로 승승장구했지만 향후 의정 활동에도 먹구름이 끼었단 뒷말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 강선우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도 굳건했고요.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엄호도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진보 핵심 지지층이 잇따라 등을 돌리면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TV 토론을 전담하고 외신 인터뷰를 주선하면서 재선 강선우 의원은 친명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여가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승승장구. 하지만 지난 5년간 보좌진을 수십 차례 바꿨다는 보도를 신호탄으로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회가 사퇴를 촉구한 상황에서 강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지만 거짓 해명의 전문성 부족까지 드러내며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임명 강행을 시사했지만 교수인 교육부 이진숙 후보자는 자르고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는 감싼다는 비판 여론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42곳이 반대 성명을 냈고 핵심 우군으로 꼽히는 진보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가 초선 시절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았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애 전 장관은 YTN에 청문회 전에 민주당 의원에게 강 후보자에 대한 문제의식과 우려를 물밑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갑질과 도덕성 의혹을 넘어 진영 전체로 불똥이 튀게 된 겁니다. 낭만은 없다고 감싸던 민주당 지도부는 말실수로 진땀을 흘렸고 또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고 일부 민주당 고위 인사를 겨냥한 또 다른 보좌진 갑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침묵하던 여당 의원들도 국민 수용성 부분에서 꽈락이다. 임명 전후로 진솔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사권자의 고민, 그다음에 후보자 당사자의 또 고민,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의 수기가 잘 모아져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보 지지층 안팎의 균열과 싸늘한 여론, 추가 폭로 우려 등이 겹치면서 강선우 후보자는 결국 한 달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여사 측이 특검의 조사 방식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부는 브리핑에서 김 여사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 관계자는 YTN에
건강상의 이유로 긴 시간 조사나 연속적인 조사를 소화하긴 어렵다는 요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소환 때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조사만 진행하고요. 며칠 동안 휴식을 한 뒤에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검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혀 이 의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오는 27일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보좌했던 인물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이 오는 27일 특검에 소환됩니다. 특검이 윤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3주 만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공개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음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얘기를 전달받았는지 또 실제로 영향력을 미쳤는지까지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오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8월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는 입장인데 특검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명치를 고리로 한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조은희 의원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현경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 외부 일정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르던 조 전 행정관은 해외 순방에서도 밀착 수행을 맡았습니다. 특검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행정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도 조만간 특검에 소환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주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오늘 법원은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오늘 재판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2.5m 깊이 땅꺼짐이 발생해 주민 35명이 임시 거처로 대피했습니다. 공사 현장과 맞닿은 골목 집안이 내려앉은 건데요. 주민들은 주변 건물까지 영향을 받는 게 아닌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보도블록 사이 뚫린 구멍 아래로 흙탕물이 넘실대고 전봇대는 쓰러져 전깃줄에 매달렸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이문동 행정복합청사 건설 현장 앞 골목에서 깊이 2.5m, 면적 13제곱미터 크기 땅꺼짐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 35명이 임시 거처로 대피했습니다. 구멍 바로 앞 건물까지 일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집안 치마 영향이 어디까지 번질지 몰라 주민들은 늦은 밤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조짐은 오전부터 나타났습니다. 구청은 땅이 내려앉고 있다는 주민 신고에 임시 조치를 하고 통행을 재개했지만 치마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복구를 하면서 상황을 봤을 때는 공사장 상황도 그렇고 도로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전면적인 통제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는 며칠 사이 내린 폭우로 수압이 올라가 지면이 약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며 무리한 공사가 원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땅이 한번 살짝 꺼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흙이랑 모래 가지고 와서 막 메꾸다가 뭐 그렇게 넘기다가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난 거예요. 일정 기간 지나면 이 공사는 다시 시작하겠죠? 그럼 또 이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구청은 공사장과 최근 집중호우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칠곡군에선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불로 공장 3개 동이 모두 타고 근처 4개 동이 일부 타는 피해가 났고 소방대원 1명이 진화 중 탈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인천 총격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아들을 살해한 조모 씨가 가족 모두를 무차별 살해하려고 했다면서 아들만 노렸다는 조 씨의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유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살인미수 등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아들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모 씨가 커다란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범행 당일인 지난 20일 아들 집에 가기 전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가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가방에 총을 넣어 옮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체포 당시 조 씨 차에서는 총신 11정과 산탄 86발이 발견됐습니다. 조 씨가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지만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아들만을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수사 결과로는 일단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아들만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족 측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 씨가 무차별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만약 총기가 작동했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졌을 거라는 겁니다. YTN이 확보한 입장문에서 유족은 조 씨가 현장에 있던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 피해자의 지인까지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피해자 지인을 향해서도 방아쇠를 2차례 당겼지만 불발됐고 도망치는 며느리를 추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가정불화가 범행 동기라는 조 씨의 진술도 반박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인 아들은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 뒤늦게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고 다른 갈등도 전혀 없었던 만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묻지 말라며 범행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전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와 유족 조사 등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조 씨가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 살인 예비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확대하는 등 사제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매년 9월 한 달 동안 운영해온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다음 달로 기간을 앞당겨 2개월 동안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해 불법 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받습니다. 집중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경기 가평에서 실종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경기 북부 지역의 호우 피해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고요.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북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나흘째 사망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유원지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 지난 20일 새벽 발견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5km 정도 떨어진 다리 부근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대보교입니다. 실종 남성은 이곳 근처를 지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긴급한 상황을 보여주듯 지금도 난간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숨진 남성은 당시 쏟아진 폭우를 피해 가족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에 가족들 2분은 내리셨는데 본인은 못 내리고 있다가 차량 위에 있다가 실종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와 통신, 전기까지 기반 시설이 한꺼번에 파괴되면서 복구 작업도 악전고투의 연속입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져 갈 곳을 잃은 이재민이 40여 가구, 도로가 끊겨 고립된 경우도 4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자동차 통행이 안 되는 데는 헬기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지금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요. 계속 매일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벽 시간 기습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난 세 곳 모두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평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 폭우가 끝나자 찌는 듯한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축적된 도심은 곳곳이 뜨겁게 달아올라서요. 지면과 건물 표면의 온도가 50도 안팎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 후반에는 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서 특히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장마 뒤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의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사람이 지나는 거리부터 주변 건물, 걸어다니는 사람까지 온통 붉은빛입니다. 지표면 온도는 50도에 육박하고 건물 외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도 40도를 오르내립니다. 덥고 습한 열기가 심해지면서 전국이 푹푹 찌는 가마솥처럼 다시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쾌지수가 크게 치솟은 가운데 경기 남부와 영남 지방은 폭염 경보 속에 사람 체온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기온이 차츰 오르며 폭염과 열대야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더해져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5일 이후에는 남동풍 계열의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 서울 낮 기온이 사람 체온 이상 치솟고 밤사이 최저 체감 온도가 30도에 육박해 초열대야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과 식중독 등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거론하면서 무역 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또 한 번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전방위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를 각국 시장 개방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직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개방하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어제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시장을 개방했다면서 이는 관세 때문에 얻어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이 미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율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일본처럼 미국의 시장을 개방할 경우 기존에 예고했던 관세율을 내려줄 수도 있지만 거부한다면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율 부과를 불과 9일 앞두고 각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을 압박하는 건데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럼 미국이 무역 합의를 통해서 일본 시장을 어느 정도로 개방하게 된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자동차를 포함해 농업과 함께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쌀까지도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십억 달러어치의 군사 장비 등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는데 백악관 당국자는 일본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일본이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 투자의 수익 90% 이상을 미국이 갖게 된다고 썼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5,500억 달러의 투자처를 결정하고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자본과 대출 보증을 통해 자금을 대는 방식이 될 거라면서 일종의 백지 수표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미국이 서한을 통해서 부과한 상호 관세율 역시 25%로 같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일 합의가 한미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관련 부처 수장들이 이곳 워싱턴으로 총 집결해서 막바지 협상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반영한 전략을 통해서 한미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 인하,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 등에 대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 초부터 워싱턴에 잇따라 도착한 데 이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일 무역 합의 내용을 참고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한미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참고할 수도 있고 비교도 해야 되고 한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개방 압박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계속 말해온 이야기라면서 우리 정부도 주시해온 이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를 잇따라 면담하고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데요. 구 부총리와 여한구 본부장은 오는 25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합니다. 상호관세 부과 시 한 일주일 전에 벌이는 이 협의가 양국 통상협상의 분수령이 될 예정으로 막판 타협점 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협상 타결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 측과 만나기 직전에 이뤄지면서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까지 더해진 가운데 어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15% 관세에는 일본이 미국에 무려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선에서 합의한 투자액을 지우고 더 큰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공개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SNS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맞은편에 일본의 관세협상 총괄인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상이 앉아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대통령 책상 위에 있는 일본, 미국에 투자하다라는 제목의 문서. 인쇄된 투자액은 400빌리온, 4천억 달러인데 즉석에서 손글씨로 4자를 5자로 고친 흔적이 보입니다. 원래 일본이 4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500억 달러로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가져가는 이익의 비율도 사진 속 문서에는 50%로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90%였습니다. 일본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5,500억 달러는 우리 돈 760조 원으로 지난해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거둔 무역 흑자액의 8배나 됩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무역 대표단을 집무실로 데려와 방대한 협상을 했다면서
일본은 힘든 협상 상대였지만 트럼프가 더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we have Europe coming in tomorrow and the next day. We have some other ones coming in. We're doing things that have never been done in this country before, and our country is becoming very rich again. 최종 결정 직전에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상대의 양보를 더 끌어내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은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반영한 심리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전 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은 90으로 조사돼서 6월 이후 2달 연속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은은 데이터 및 AI 시스템 구축 수요와 냉방용 전력 수요 등으로 비제조업 업황이 개선됐지만 관세 관련 불확실성과 품목별 관세 부과 확대 등으로 제조업의 업황이 나빠지면서 지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에 바라본 이달 기업 심리지수 전망도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한 88.4로 조사돼 기업들의 경기 인식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기 장관들이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황보희경 기자입니다. 신임 장관들이 한 명씩 발언대로 나올 때마다 여당 의원석에서 박수와 연호가 쏟아집니다. 빳빳한 임명장을 받아들고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장관들은 각자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곧 국가 경쟁적인 시대에 환경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국민 여러분께서 세워주신 국민 주권 정부의 장관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청문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장관들까지도 무난한 국회 데뷔를 마쳤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행정을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그리고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본회의에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 20여 건이 상정돼 일괄 처리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 인사가 포함됐다며 민주당이 반발해온 국민의힘 추천목 국가인권위원 2명 선출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직전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야가 다소 차분하게 본회의를 넘기며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였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나머지 농업 2법을 비롯해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방송 3법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새 수장을 뽑는 전당대회 직후 열리는 본회의인 만큼 새 당대표의 첫 시험대란 점에서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야당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해 하루에 2차례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 대진표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초선 주진우 의원의 깜짝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불렀는데 안 왔다, 안 불러서 못 갔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도부와 장외 공방 끝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3대 혁신안 가운데 당원 당규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포함하자는 첫 번째 안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국민들께 우리를 한 번 더 쳐다봐 달라고 정말 진솔하게 제대로 사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큰 소득 없이 의총은 끝났고 당내 호응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지금은 안규백, 정동영, 권오을 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더 주력할 때라는 게 명분입니다.
부적절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8월 전당대회 때까지만이라도 당내 분열을 감추고 싶은 기류도 감지되는데 초선 주진우 의원의 깜짝 출사표로 당권 경쟁 구도엔 변수가 생겼습니다. 검사 출신의 주 의원은 탄핵 전국과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활약을 보여왔는데 정치 신인답게 젊고 강한 보수를 내걸었습니다. 이미 유력 주자로 거론됐던 장동혁 의원도 기자회견으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은 혁신안보다 전당대회로 시선을 돌리고 싶은 눈치입니다. 혁신위원회는 다음 지도부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마치는데 큰 호응 없이 마침표를 찍을 거란 냉담한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연설토론 기획 소위원장인 서지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기존 책임당원 투표 100%를 반영한 예비 경선 룰에 여론조사의 비율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당대표 후보자가 4명을 넘어서면 예비 경선을 통해 4명으로 압축하고 최고위원은 후보자가 8명을 초과하면 예비 경선으로 8명까지, 청년 최고위원은 4명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자체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했다면서 즉각 바로잡으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선불카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요. 부산과 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선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시작된 그제 편의점에서 고기류와 간편식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4,000대에 달하고 추정 손해액은 38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인 가운데 전국 연립 다세대 시장에서는 세 채 가운데 한 채꼴로 전셋값이 내려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 매매와 아파트 준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모든 구성원에게 월 기본급의 150%를 올해 상반기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캐피코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다른 회사에게 유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400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1년 전 당시 18살이던 여성이 성폭행하려고 하는 시도에 저항하다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이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법원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년 전 성폭행 시도 남성 혀를 깨물어 자르며 저항했던 최말자 씨. 당시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를 폭행 가해자로 몰았던 검찰이 재심에서 처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갔다고 반성했습니다. 또 당시 최 씨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당시 최 씨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그 시절 사회 분위기에서는 누구 하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만 안고 살던 최 씨는 56년이 지난 2020년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1, 2심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을 옳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말자님 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됐고요. 가장 의미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검찰 측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 씨는 61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오면서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9월로 예정됐습니다. 최말자 씨는 여기서도 법원이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길 기대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고요.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해안가와 내륙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8도, 강릉 27.9도, 전주는 25.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6도, 광주와 대구도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등 이번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제주도에는 주말부터 휴일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출석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팀에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별도의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첫 소환을 통보한 건 지난 21일입니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검이 통보한 다음 달 6일 출석을 시사했습니다. 이튿날 통지서를 받은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의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 건강이 좋지 않으니 첫 소환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시작으로 하루에 한 혐의씩 여러 번 조사하는 방식을 특검에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정하는 날짜별로 출석할 의사가 있지만 짧게 조사를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통지한 날짜가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비공개 출석 등을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는데 밤 9시 이후에 진행하는 심야 조사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하기에 앞서 오는 2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들의 영수증을 잇따라 확보했습니다. 물품을 구매한 자금의 출처를 두고 통일교 내부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검은 통일교 내부 자금이 투입된 게 맞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물품들의 영수증을 속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어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까지 통일교 쪽에서 확보한 겁니다. 목걸이와 가방 모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된 것들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김 여사를 상대로 YTN 인수 등 현안에 대한 로비를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물건들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를 두고 통일교 내부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문제가 된 물품들은 윤 전 본부장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뒤 재정국장인 아내를 통해 교단 회계로 처리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 자신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윤 전 본부장 측은 영수증이 자신의 개인 공간이 아닌 통일교 서울본부에서 발견됐다며 교단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고가 물품의 영수증을 종교단체 본부에서 보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하며 다이아 목걸이와 명품 가방의 구입 목적 등을 추궁한 특검은 물건들 구입에 통일교 자금이 실제로 투입된 게 맞는지 흐름을 따져볼 거로 보입니다. YTN 신규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측근에서 보좌해왔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어제 조현경 전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을 불러 9시간 이상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조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경위나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출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집중호우의 여파로 실종됐던 스님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색 당국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폐업한 휴게소 앞에 뿌리채 뽑힌 나무와 온갖 집기류가 가득합니다. 이 휴게소 건물 인근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남 산청의 집중호우 여파로 실종됐던 사람의 시신입니다. 한 2m 정도 쌓인 토사물을 다 걷어내고 마지막에 나무를 떨어내는 순간 발이 발견되어가지고 발견된 시신은 경찰 지문 분석 결과 지난 20일 새벽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휴게소 건물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채만한 바위가 셀 수 없이 쌓여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당시 인근 산에서 토사와 함께 쓸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전날에도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청군 단성명 박목리에선 땅속에 매몰돼 있던 60대 여성의 시신이 1시간 전쯤엔 산청읍 모고리의 도로 부유물 더미에서 7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등은 남은 실종자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역시 폭우가 내렸던 광주에서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당국은 지난 17일 광주 북구 신안교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를 찾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컸죠. 농경지가 물에 잠겨서 농작물 피해도 그야말로 막심합니다. 무더위 속에 복구 작업이 한창이긴 한데요.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 참깨밭입니다. 들이친 흙탕물에 잎과 줄기가 고꾸라졌고 뿌리도 까맣게 물러버렸습니다. 다음 달 초쯤 수확하려던 계획도 틀어졌습니다. 이런 뿌리 같은 거는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이게 전부 다 고사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 마을 주변엔 20년 빈도 강우 기준으로 설계된 배수 펌프장이 있었는데 한간에서 400년 빈도라고 하는 이번 괴물폭우까지 막진 못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비가 330mm 내린 남원은 전북에서 가장 큰 농작물 피해를 봤습니다. 이 배수 용량을 초과하는 비에 견딜 수 있게끔 추가 제2배수장을 건설하고 배수로도 더 확장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축구장 6,000개 규모 농경지가 침수된 경남 산청. 곳곳이 아수라장이 돼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6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이 바나나 농장에선 땅에 스민 빗물에 나무 뿌리가 썩어 작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어가는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벌써 익어가면서 복구는 물론 수확을 위한 시간 싸움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제 열린 지 얼마 안 된 어린 열매들은 그 살찌는 데까지 몇 달 걸리거든요. 근데 나무가 온전치 못하니까 아마 제대로 수확이 안 될 걸로 보이고. 이렇게 침수된 농작물은 물 빠진 뒤 빠른 대처가 중요한데 농가 홀로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다니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 기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현장 기술지원단이요.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재배관리, 시비관리, 병해충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도 중반을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이어지는 복구 작업. 그러나 생산과 공급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어서 가뜩이나 오른 농작물 물가를 더 자극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해석을 내놨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같은 피해국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바누아투 등 태평양 국가들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해왔습니다. Island has been completely devastated, so that is my home. So if we don't take action now, if we don't reduce our emissions, then this is going to keep on going and it's going to become bigger and bigger. 별다른 변화가 없자 2023년 유엔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2년 만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은 인권과 마찬가지라며 국제법상 불법 행위는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BC 등 외신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해 국가들이 소송을 제기할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related loss and damage from climate change escalate with every increment of global warming. 기후 위기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 책임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평양 피해 국가들은 획기적인 이정표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And the advisory opinion has clarified the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which fail to discharge these obligations. 영국 기후변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60개국에서 3,000건 가까운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기후 위기엔 공감하지만 파리 협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적 의무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지목받는 미국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상태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러시아와 휴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개전 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대규모 반젤렌스키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정부의 고위급 부패를 수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단속한 데 이어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수도 키이우 거리에 수천 명이 집결해 법안 거부를 외칩니다. 검찰총장이 국가 반부패국과 반부패 특별검사실에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효된 데 항의하는 겁니다. 2022년 2월 개전 후 열린 첫 반정부 시위입니다. 시위대는 부패를 멈춰야 한다며 젤렌스키 정부가 전시를 구실로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검찰과 보안국이 반부패국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고 일관성 없는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부패국과 야당은 이번 법안이 독립성을 박탈한다고 반발했고 이유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Having the committee voting on it, having the plenary voting on it, and the president signing it in a few hours, that's really unusual. Anti-corruption bodies need to be independent. 독일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이 최근 개혁 노력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의 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측근들이 계엄령으로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정부 비판론자들을 억압하고 통제력을 높이는 데 쓴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키이우의 실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기관과 직접 만나 진화에 나섰습니다. Ми обговорили, домовились працювати конструктивно і разом, кожен по своєму напрямку діяльності, і ніхто не буде заважати.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은 이스탄불에서 7주 만에 다시 만나 3차 협상을 재개했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반부패국 통제가 내부 혼란을 키우는 건 물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일보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이런저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소득별로 선불카드의 색상을 구분해서 논란입니다. 일반 시민은 분홍색,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남색 카드를 지급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이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드러나게 되죠. 카드를 쓸 때 가난이라는 주홍 글씨가 찍히는 것 같다, 또 남의 눈치가 보인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시의 경우에는 선불카드 표면 오른쪽 상단에 지급 금액이 선명하게 박혀 있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바로잡으라고 조치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1일과 22일 동안 1,428만 명 넘게 쿠폰을 신청했고요.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정부의 의대생 복귀안 발표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정부와 대학들이 의대생의 졸업 시기에 대해서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특혜 논란이 부담이 된 걸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오전 11시에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건 어제 오후 2시. 그런데 6시간여 만인 오후 8시 반쯤에 발표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본과 3, 4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기를 두고 대학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5월 졸업안입니다. 최소 5월 이내에 졸업을 해야 국가고시는 물론이고 다음 수련 절차에 차질이 없다는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이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는데요. 자진해서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2년 연속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미 꽤 복귀했거나 유급 처분 등이 완료된 대학들도 있죠. 굳이 내부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5월 졸업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나도 국회의원에게 갑질을 당했다면서 보좌진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갑질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개털을 깎게 하거나 땅콩 껍질 까기를 시켰다거나 의원실 탕비실에서 밥을 짓게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배우자의 심부름, 자녀의 등하교까지 시켰다고 폭로한 보좌관도 있었고요. 지금도 의원님의 몸종처럼 사는 보좌진이 상당수란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보좌관을 왕따시켜서 제 발로 나가게 한다거나 다른 곳에 취업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의원들이 보좌진의 월급을 착복한 사례도 비일비재했죠. 그럼 외국은 어떨까요? 스웨덴은 의원 보좌진이 따로 없고요. 각 정당의 정책 보좌관이나 행정 지원 인력을 공유합니다. 미국은 무려 480페이지에 달하는 의원 윤리 매뉴얼에 시켜서는 안 될 업무가 적혀 있고 어긴 의원은 징계를 받습니다. 신문은 우리도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또 국회 사무처에서 업무별이나 전문성별로 보좌진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실었습니다. 7월 2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채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준비가 미흡한 게 사실이지만 남은 기간 완벽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주민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천년 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경제단체 등 에이펙 개최와 관련 있는 모든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시점에서 준비가 덜 된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숙소, 회의장, 만찬장, 미디어 센터는 건설 중이고 각종 프로그램은 기획 중이며 서비스 인력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하루 최대 6-7천 명, 연인원 2만 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접근성과 숙박시설이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 대도시는 물론 바다 위의 숙소까지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주요 국제공항이나 KTX역 등에서 특별 수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투숙할 경주 시내 호텔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 대표단, 경제인, 기자단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숙소 일반 여실을 확보했고 크루즈 호텔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성공 외에 대안은 없다며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한 문화 선도 민주 국가의 저력을 반드시 세계에 보여주고 경제 회복의 대내외적 도약대로 삼아야 합니다. 2년 전 잼버리 악몽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가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가수 지드래곤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로 발탁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펙 준비기획단은 지드래곤이 K-팝을 넘어 패션과 예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독보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드래곤은 홍보대사로서 홍보 영상에 출연하는 등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핵심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본청약을 개시합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입니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 A-1, A-2 블록 공급 분량을 모두 1,030가구라며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55제곱미터, 59제곱미터의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모는 오늘, 청약 접수는 다음 달 4일에 시작합니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 체결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입주는 오는 2028년 8월에 예정입니다. 극장가 침체 속에서 정부가 내일부터 영화 티켓 6,000원 할인 쿠폰을 배포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이 할인권을 쓰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극장을 찾은 인원은 작년보다 2천만 명 적은 4,200만 명대. 주기적으로 극장을 찾는 관객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볼 수 있고 영화관이니까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는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20년 만에 최저 관객 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영화 티켓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뿌립니다. 티켓 가격이 14,000원일 때 쿠폰을 사용해 예매한다면 8,000원만 내면 되고 문화가 있는 날처럼 관람요금이 7,000원일 때 영화를 보면 1,000원만 결제하면 됩니다. CGV, 메가박스 등 대형 멀티플렉스 홈페이지에서 1인당 2매까지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를 통한 할인만 가능하고 현장 발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휴카드 할인은 최소 결제 금액 조건을 갖추면 함께 적용되지만 통신사 할인은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2020년 6월에도 팬데믹으로 극장가가 어려울 때 할인권을 배포해 관객 수가 반짝 늘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극장가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다만 까다로워진 관객을 극장에 불러들일 작품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는다면 극장 살리기는 미풍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째인 오늘 서울 명동성당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저녁 7시 명동성당에서 1000일의 그리움, 1000번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추모의 밤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선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 발언과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이브가 북미 현지에 세운 법인 하이브 아메리카가 미국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함께 K-팝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합니다. 영화는 가족의 반대에도 차세대 K-팝 여성 그룹이 되기 위해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한국계 미국 소녀의 이야기를 담는데 오는 2027년 2월 극장 개봉이 목표입니다. 주연으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헌터릭스의 막내 조이를 연기한 유지영과 헐리우드 연기 경험이 있는 에릭남이 캐스팅됐습니다.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조금씩 합의로 연결되고 있죠. 시장의 악재가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한 낙관론에 간밤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는 1% 넘게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0.78%, 0.61% 상승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번에는 유럽연합, EU와의 논의가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EU가 30%의 관세를 피하려고 15% 수준의 관세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항공이나 증류주, 의료기기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에도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트럼프는 워낙 예측이 어려운 인물이라서 결국 노딜로 끝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만약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15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는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압박 내지는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특징주 2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장중에는 0.14% 소폭 상승했는데요. 관심사는 장 마감 뒤에 나온 2분기 실적이었죠. 안 그래도 눈높이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2% 급감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23%나 줄었습니다. 예상치를 밑돈 수준입니다. 테슬라를 둘러싸고는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사업에서는 기대가 크긴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사업, 전기차 쪽에서는 성과가 나쁩니다. 2분기 자동차 판매 실적은 1년 전보다 13%나 줄어들었죠. 섣부른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종목 하나 더 살펴보죠. 액션캠으로 유명한 고프로입니다. 간밤에 주가가 10% 넘게 치솟았는데요. 장중한 때에는 50%가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모릅니다. 딱히 주가가 오를 만한 재료도 없었고요. 기업의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월가에서는 지난 2021년 때 있었던 이른바 게임스톱 주가 급등 사태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인 매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데요. 비슷한 흐름이 도넛 프랜차이즈인 크리스피크림이나 백화점 체인인 콜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 투자자가 쏠리는 밈 주식의 움직임인 셈인데요. 결국 주가라는 거는 게임스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 가치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투기적인 흐름에 잘못 올라탔다가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온열 질환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고요.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으며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볕과 습도까지 가세하면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상당하겠습니다. 현재 남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안개는 오전 사이 기온이 오르며 점차 걷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쪽 내륙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5.8도, 강릉 27.9도, 전주는 25.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한낮 기온 모두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는 등 이번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제주도에는 주말부터 휴일 사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